여의도 계모임 모함. 이준석, 한동훈 누가 더 보수의 미래인가? 대주님이 그런 말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대통령 대척점에 선 인물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다. 그걸로 시작을 해볼 것 같습니다. 네, 저번 주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 이준석, 한동훈, 이재명 그렇게 3명이었었는데 결국에 가장 멀리 있었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됐었고 한동훈과 이준석이라는 이제 야권 세력 내에서의 이제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도 각기 나름의 이제 유망한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윤석열이 대척점에 있던 세 사람이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나름 주도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보수 세력 안에서 이제 얘기 들어오는 거 보면 결국에는 향후 나중에 좀만 더 지나면 그 보수 세력에서 이제 그 보수 세력을 이끌 이제 그 리더로서 한동훈하고 이준석이 이 두 사람이 이제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이제 다들 전망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보수 정당, 보수 세력 안에서 자기 깃발을 세우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당한 게 있으면 이제 거기서 저항했던 사람들이 그 한동훈하고 이준석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향후에 이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이제 대선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였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으면서 그 윤석열 후보하고 함께 이제 대선 승리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까지 승리를 했고 그 이전에는 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그 오세훈 시장을 당선시키는 역할까지 했었죠. 그리고 세대 포위론이라는 이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그 노년층가청 2030이 이제 그 중장년에 이제 운동권을 좋아하는 이제 그 86세대들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이제 구도를 짜서 이제 승리를 했었는데 결국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쫓아냈죠. 제명시켜가지고 쫓아냈고 그래서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당 외부에서 독자적으로 그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이제 길을 선택한 게 이준석 대표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권의 이제 자 같은 느낌이었죠. 윤석열 대통령하고 평생 이제 검사 시절을 같이 해왔던 농지 관계였고 윤석열 대통령이 된 다음에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임명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당대표로까지 뽑혔었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보수 세력의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이제 그 힘을 잡았던 이제 정치인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계엄이 이제 시작하니까 계엄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누구보다 먼저 이제 자기를 따르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내리고 탄핵에서 이제 찬성표를 던졌죠. 그리고 탄핵 찬성표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주도를 함으로써 지금 국민의힘이 그 내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만약 한동훈 대표가 그때 이제 그 몇몇 의원들하고 같이 그 계엄 해제 그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이제 그냥 내란 정당이라고 그냥 바로 낙인 찍어서 그냥 이제 해산될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 덕분에 그냥 그래도 이제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이제 그래도 최소한의 명분은 생겼다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이 두 사람이 유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정치인이라는 게 자기 깃발을 들고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서사라는 게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다. 누구한테 압박에 견뎌가지고 되게 이제 저항을 했다. 그런 서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이준석 이 둘은 이제 윤석열 정권의 잘못에 대해서 핍박받고 저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유망하다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이재명 가장 탄압받는 정치인들이 이 둘이에요. 이준석하고 한동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 이제 젓가락 발언을 완전히 찍혀버렸죠. 그래서 막 민주당에서 막 제명시킨다고 난리치고 막 이번에 막 특검에서 이제 그 대표 그 의원 사무실도 뒤지고 자택도 이제 압수수색하고 막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권에 대해서 이제 찍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 역시 마찬가지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지금 특검에서 계속 나오라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무슨 뭐 참고인을 부른다면 참고인은 안 가도 되는 거거든요. 출석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도 한동훈 대표 나오라고 하고 무슨 뭐 피의자로 전환시킨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백혜룡 같은 이상한 놈들 통해 가지고 한동훈이 저기 이제 김건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마약 수사를 덮한다더니 그러니까 온갖 음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이 두 사람이 또 앞으로 그 야권의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차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이제 탄압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과연 이 두 사람 중에 이제 누가 더 탄압을 받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확실히 이 두 사람이 대상인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더 탄압을 받고 이제 거기서 살아나는 사람이 좀 더 유력한 차기 정치인이 되겠죠. 살아오는 사람이 유력한 차기 정치인이 될 확률이 높다. 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는 없이 이제 정동혁 신임 당대표가 1.5선이라고 하는 네. 기간이 짧았으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네. 그거 경선에서 줬잖아요. 그렇죠. 한덕수랑 같이 하겠다 약간 네. 이런 말에 의해서 졌지만 그리고 이제 이준석 후보도 어떻게 보면 대선에서 의미 있는 소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네. 결국 떨어진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원래 그래도 한 10% 넘을 거라고 했었는데 네. 그거보다도 훨씬 못 받았었죠. 아마도 그 마지막에 그 토론이 큰 영향을 끼치긴 했겠죠. 네, 정가락 발언이 큰 영향이었죠. 그럴 거에 큰 영향이었고.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이제 국힘에서는 아무래도 신인 당대표 체제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 한동훈 계라고 불리는 정치인들이 대변인단을 비롯해서 그런 의원들, 전 최고위원들 이렇게 요즘 징계 수위를 올려야 되니 막 얘기를 하고 주류로는 사실 못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주류는 아니죠. 그럼 이제 만약에 그 한동훈 얘랑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그런 차기 그런 네. 흐름을 끌어올려면 어떤 걸 좀 추구를 해야지 좋을지. 일단 네. 한동훈 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를 이제 비교하면요.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언론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지면을 구성할 때 보면 뭐 여당 뉴스 이만큼 그리고 야당 뉴스도 그만큼 비슷하게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야당은 당연히 이제 국민의힘이니까 그 국민의힘 기사가 야당 뉴스에서는 대부분이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주류와 비주류 간의 갈등, 뭐 장동혁 대표가 뭐 한동훈 전 대표한테 뭐 나가서 중도신당 창당해라 그런 얘기 하는 게 그게 국민의힘 내부의 내용, 내부의 갈등이라고 해가지고 야당 뉴스의 그 언론사에서 보도하는 야당 뉴스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긴 개혁신당이라고 해서 이제 아예 그냥 별도의 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석밖에 안 되는 조그만 당이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사에서 지면 뭐 방송 꼭지를 이제 배분을 할 때 개혁신당에 관련된 기사는 거의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언론에서 보도되는 비중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쪽에서 이제 싸움이 그리고 주류와의 싸움이 보도되는 경향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하고 다르게 이제 노선이 달라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제명당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제 노선을 외부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개혁신당을 만들어 놓고 이제 총선도 이제 나가고 이제 대선도 나가는 거고. 그런데 반면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우는 때의 장점이 뭐냐면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언론 보도에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것은 정당이 수십 년간 쌓아온 이제 사회의 이제 역량이라든지 당의 재산이라든지 당원들이라든지 그런 막대한 그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 자원들을 이준석 대표 같은 개혁신당 같은 경우 그걸 처음부터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을 한 거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차지하면 되잖아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이 물론 주류지만 나중에 전당대회에서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쪽 사람들 보면 맨날 이제 그 천막 치고 나와가지고 이제 당원 모집합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을 개혁하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인들하고 그 열성 당원들 그 한동훈 대표를 이제 지지하기 위한 당원 모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한동훈 대표가 그 이미 이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당선됐고 그 이후에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선거를 할 거예요. 당대표 선거를. 뭐 그때 나가서 이제 당선된다던가 그렇게 돼버리면 국민의힘이라는 이제 가장 제일 큰 야당의 자원 그 역량을 그 한 번에 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거고 제일 야당이라는 상징성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해볼 만한 싸움인 거죠.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대표 지지자 측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개혁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렇게 치욕받고 이제 욕먹고 하느니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냥 신당 창당합시다라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동훈 대표가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싸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하면 애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잘 나갈 때 쫓겨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신당을 창당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기 전에 계엄을 일으켜가지고 알아서 정치적으로 이제 몰락을 해버렸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그 비상경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한동훈 대표도 되게 위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계엄 전에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 뭐 가족들이 뭐
뭐 국민의힘 이제 게시판에서 윤석열 요걸 막 도배를 했다니 막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마 쫓겨났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거기도 뭔가 신당 창당 어쩌고저쩌고 했을 텐데 어쨌든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 직전에 살아남았고 그리고 한동훈계 의원들을 보면 다 비례대표예요. 지역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진해서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만약 이제 그 신당을 차리게 된다면 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누구 족으라고 제명을 시키겠어요? 절대 안 해주죠. 그래서 어찌됐든 한동훈 대표는 그 본인의 그 현 위치상 그리고 이제 본인이 힘을 갖고 있는 그 앞으로의 힘을 잡기 위한 전략상 내부에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쫓아났기 때문에 자기가 외부에서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두 사람의 상황이 다른 상황이 지금 두 사람이 이제 각기 그 보수 세력의 리더가 되기 위한 각기 다른 전략을 만들어낸 거죠. 저도 근데 방금 이렇게 답변을 들으니까 네. 이해가 확 돼. 네. 저도 그냥 한동훈 그냥 네. 그냥 이준석처럼 나가서 하지 네. 그냥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듣고 보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가 있고 그렇죠. 아직 그런 비결이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걸 통해서 아예 다 생판 날려먹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예 처음부터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제 힘든 과정들이고 한동훈 그 대표 입장에서는 네. 결국 살아남게 아직 그렇죠. 아직은 목숨줄이 있는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좀 보니까 굳이 나갈 이유도 없겠다라는 네. 생각이 또 드네요. 확실히 그리고 그 한동훈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비례들이 많잖아요. 그 신종호 의원도 그렇고 네. 막 뭐 한지아 의원도 그렇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긴 그 국민의힘이 누구 줘라고 그렇게 제명을 해줘요. 네. 해줄 이유가 하등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또 되게 괜히 언론사에서 한동훈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기자들이 많이 써주는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한동훈 대표의 기사는 제일 야당인 이제 국민의힘의 기사예요. 그러니까 많이 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사는 그 3석짜리 조그만 정당인 개혁신당에 대한 기사예요. 그러니까 실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또 각각의 전략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과 한동훈의 전략이 다른데 각각의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또 각자가 감수해야 되는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역량을 발휘해야 될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밖에 나가서 쬐까맣게 정당을 꾸렸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세력을 점점 더 키워가야 될 텐데 네. 세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아직 젊으니까 나 한 20년 30년 뒤에 대통령 그때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네. 지금 2030 세대들이 나이 들 때까지 그냥 조금씩 이제 그렇게 이제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좀 빠르게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외부 세력도 같이 자기 세력들을 만들어서 같이 커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 총선을 보면 이준석 대표가 그걸 못해요. 자기하고 결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거, 자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로 만드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보면 그때 개혁신당하고 같이 정치하자고 이제 이낙연 쪽도 들어오고 저기 이제 이원우 의원도 들어오고 이제 조홍천 의원도 들어오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 류호정 의원도 왔었고 그때 민주당에서 이제 양양자 의원도 오고 여러 계열에서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물론 이원우 의원하고 조홍천 의원이 지금 뭐 아직 탈당 안 하고 그냥 그 개혁신당 안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거의 아무 역할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람 중에 실질적으로 남아있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저는 그때 이낙연 쪽 이제 나간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낙연도 대통령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이준석도 대통령 될 생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협지 이 말이 있잖아요. 저기 이제 한 살에 호랑이가 두 마리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은 어차피 이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인정해요. 그런데 이원욱이나 조홍천이나 양양자나 류호정이나 대통령을 노린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이준석 대표가 그 사람들 다 자기 사람으로 끌어안아가지고 자기 식솔로 만들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못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원우 의원, 조홍천 의원에 대해서 저기 이준석 의원이 무슨 뭐 연락하고 뭐 챙기고 그런 거 전혀 없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뭐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뭐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로 있다가 쫓겨나가서 자기 세력 키워야 되겠다는 이제 친이대를 키워야겠다는 이제 그 심정까지는 이해하는데 정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원수 덩어리들도 데리고 하는 게 정치인데 원수 덩어리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자기 이제 이준석 믿고 한번 정치를 해보겠다고 이제 온 사람들인데 자기하고 자기가 직접 키운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배제하고 그러니까 트레저하고 이런 걸 계속하면 결국 큰 정치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세월에 이렇게 이제 자기 친이대 키워가지고 정권을 잡고 언제 그렇게 대통령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이준석 대표는 그
그냥 매니아 정치인, 이제 개혁신당은 매니아 정당이 될 거예요. 특정 몇 명 사람들만 되게 좋아하는 정당. 그래서 정권을 잡을 수는 없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장점은 뚜렷하죠. 본인이 검사로서 굉장히 리걸 마인드가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이제 리걸 마인드가 이제 갖춰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평생 같이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선포하니까 그거를 이제 반발하고 이제 거기에 저항했던 거고요. 리걸 마인드가 갖춰졌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많은 무슨 뭐 대법관을 뭐 이제 26명으로 늘리겠다더니 뭐 대법원장 이제 수청하고 이제 지들끼리 막 법 만들고 이제 사법부 장악하려고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리걸 마인드를 이제 한동훈 대표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히 잘 대처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제 그게 한동훈 대표 이제 자기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로서의 장점인데,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금 아쉬운 점은 결국 정치라는 거는 국가의 이제 자원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어필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보세요. 그냥 다 퍼주겠다. 그렇죠. 확실히 이제 어필했잖아요, 국민들한테. 네. 그렇게 해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능력주의, 지대 같은 거는 이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완전히 자기 능력거리 이제 발휘할 수 있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 국민의힘 당대표였을 때 그때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는 무슨 뭐 시험 쳐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은 뭐 흐지부지 사라졌는데. 그렇죠. 적성검사처럼. 적성검사처럼 한다고 해서 그때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그게 능력주의라는 이제 철학을 갖고 있고 국민들도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이준석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그런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결국 이제 국가 자원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몰라요. 저도 모르고 국민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저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경남 쪽 뭐 거제도 돌아다니면서 뭐 자영 하시는 분들 만나고 치킨 배달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회성 그냥 이벤트인 거고, 그거를 한다고 해서 이제 국민들이 뭐 한동훈의 이제 그런 경제 정책, 자원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경제 철학 그런 거에서 국민들이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자영업자도 이제 잘 살 수 있게 뭐 하겠습니다. 민생을 잘 챙기겠습니다. 뭐 그런 수준인데 그런 건 다 아는 말이고, 그건 결국 이제 한동훈은 어떤 식으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자원 분배를 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본인이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근데 아직까지 그게 없거든요. 근데 아직 뭐 본격적으로 정치에 나선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고민해서 내놔야 되겠죠. 그래도 더 밀어서는 안 돼요.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쯤 해서는,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열릴 이제 국내의 당대표 선거 때까지는 본인이 어떤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국민한테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한동훈 대표의 숙제겠네요. 네, 그게 숙제죠.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은 네. 본인의 깃발을 꽂고 뭔가 좀 더 다양한 세력들을 포용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자기하고 결이 다른 사람들도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역량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그런 면에 있어서 민주당은 참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렇게 다 욕하고 다닌 정청래가 당대표하고 있는 건 굉장히 열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굉장히 열려있는 게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냥 그거는 이제 누구나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현주 의원이 대표적이죠.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뭐 국민의힘 가서 그렇죠. 그때 뭐 보수의 여전사라고 해가지고 그때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잘 친하게 지내다가 다시 민주당으로 왔잖아요. 저는 그때 이재용 대표가 받아준 건데 그때 받아주는 거 보고 되게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받아주지 하면서. 그래서 이재용 대통령은 자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출신 성분이나 그런 거 안 따지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런 면으로서는 굉장히 열려있고 유연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조사하는 네.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네. 해주잖아요. 네. 출신 성분은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진짜 되게 놀랍네요. 오히려 그리고 보수 이쪽은 되게 한번 눈밖에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다시 돌아가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친이계 친박계 때서부터 그랬고, 옛날에 친이계에서 공천학살을 해가지고 그때 이방호 원내대표 삼천포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친박사라는 바람에 이제 친박연대 만들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한번 이제 출신 성분이 정해지면 한번 그걸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예 새롭게 판이 짜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친이하고 친박으로 갈려져 있었는데 윤석열이 나타남으로써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해처모여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새로운 리더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제 개파가 찍혀버리면 뭐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동훈계라고 딱 찍힌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만약 한동훈 대표가 다음 총선 전까지 대표가 되지 못하면 다 공천 탈락할 거예요. 다 공천 탈락해버려요. 그러니까 좀 되게 그런 게 진보 계열은,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은 어찌됐든 간에
정치인들이 거기서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시민단체 활동을 하든지 그런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네. 보수단체 특히나 항상 용병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그나마 용병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제 전 대통령이었죠. 정치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이제 억지로 끌고 나오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그 민정수석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경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또 국민의힘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그냥 어디서 갑자기 이제 업어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업어와가지고 대선 후보를 만들어서 했으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보면 대통령 할 때 굉장히 그 국힘 내부에 대해서 이제 되게 무시했어요. 근데 공식적인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바뀌지 않으면 이 당은 망해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도 했고, 맞아. 네. 그러니까 니들이 아쉬워서 나를 데리고 왔지 하면서 내가 뭐가 아쉽냐, 니들 망할 거란 거 내가 구해준 거다, 약간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힘에 대해서, 국힘 내부 이제 의원들에 대해서도 되게 존중을 안 해줬었고, 탄핵당하고 나서 존중을 했었거든요. 자기가 이제 급해지니까.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네. 그 대통령 같은 경우 경력 자체는 네.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 검찰총장 이제 그만둔 다음에 바로 갔죠. 그러니까 바로 이제 어떻게 그 국힘 대선 후보가 돼서 네. 이재명 그 후보를 그때는 이겼지만 그럼 저 같아도 되게 그 자체가 우습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니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나를 데려왔겠냐. 그치. 네. 너희들이지. 네,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나 아니었으면 네. 너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해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과제가 또 있어요. 아직 선출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국회의원이나 뭐 단체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보궐선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나가서 당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아무리 비주류를 할지라도 한동훈 대표가 나가겠다고 하면,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수도권 말고 어딜 나가겠어요. 나갈 때는 수도권밖에 없고. 수도권 나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아무리 이제 한동훈 대표가 싫다 할지라도, 비주류를 할지라도 그래도 공천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이제 내부에서 경선한다고 해도 어차피 그 누구가 이제 그 한동훈하고 대결해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이기겠어요. 어차피 글쎄 한동훈 대표가 어디에 뭐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에 나가게 될 텐데 출마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선출직으로 국회의원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뭐 그래도 한동훈 대표가 기사 나온다고 했는데, 만약 원내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한동훈 대표에 대한 기사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원내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 상임위에서 할 수도 있고, 국회 본회의에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저기 종론 그 소통관 서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이제 차기 리더로서 그 국민들에게 그리고 보수 세력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 내년에 재보궐선거 나가야 돼요. 결국 이제 본인이 증명을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네, 본인이 증명을 해야죠. 그렇게 증명을 해서 살아남아야 그러니까 리더가 되는 거고요. 어떠한 위기도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면서 그 대선 후보나 대통령이 된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뭐가 다 네. 가시밭길을 많이 갔죠. 다 가시밭길을 다 걸었죠. 이상경 차관이 네. 재밌는 걸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요즘 집값이 계속 또 올라가니까 그 10, 15 이제 그 부동산 규제 때문에 지금 집값이 확 지금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경 차관이 이제 유튜브 방송 나와가지고 집은 그냥 떨어질 때 사면 된다. 그냥 돈 모아서 사라. 빚지지 말아라.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웃기는 게 그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 이제 분당에 이제 아파트를 전세 14억 끼고 저기 33억 원 주고 이제 샀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억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갭 투자해가지고 이제 전세 끼고 해서 빚지고 산 거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빚지고 사놓고선 다른 사람들한테는 집값 떨어지면 사라. 저 돈 모아서 사라. 빚지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완전 내로남불도. 그러니까 보통 내로남불을 그동안에는 그 정치인들이 했었는데 이성경 차관도 정치 뜻이 있나 봐요. 이제 관료는 보통 부담스러워서 그런 말을 안 하고 유튜브 같은 게도 잘 나오지도 않거든요. 뭐 무슨 관료가 그런데 나가서 이제 부담스럽게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도 이제 정치 생각이 있는지 과격하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그 실드치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게 너무 웃긴 거죠. 본인이 진짜 무주택자고 그런 말 했으면 뭐 네. 이해는 할 텐데 네. 본인이 실제로 그렇게 갭 투자한 거잖아요. 그렇죠. 대출 받아서 들어가고. 네. 참 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본인들도 같이 무주택자고 우리 집 없고 네. 이런 걸 하면 모르겠는데 네. 왜 계속 다 관료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다 이 정부. 그러니까 이제 이성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정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관료가 정치의 뜻이 있는 게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그 논란이 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관료라는 거는 어찌됐든 이제 그 여당한테만 충성하는 게 아니라 야당한테도 잘 보여야 돼요. 어차피 국감도 있고 예산도 있고 다 야당이 다 협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야당한테 잘 밉보이면 이 사람들도 제대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이제 관료들의 특징은 책임 만지는 발언. 지금 이제 저게 이제 물에 묻한 듯 술탄 듯 하면서 능수능란하게 구렁에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다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는 게 그 관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토부 1차관처럼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그 관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건 이제 그 정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거를 관련해서 이제 그 이 국토부 차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그렇고 계속 그 빚내가지고 부동산 사고 이제 그런 게 다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오늘 뭐라고 했냐면 메신저를 공격하지 말아라.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이제 그냥 의미고 이거는 정책에 대한 비본질적인 공격이다.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왜 비본질적으로 메신저 욕하냐. 그런데 메신저 욕하는 건 민주당 항상 해왔거든요. 메신저 공격하는 거 이제 항상 이제 민주당 특기인데 그거를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자기네들이 공격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항상 이렇게 룰을 마음대로 썼었잖아요. 네. 본인들이 야당이거나 그렇게 할 때는 네. 본인들 입맛대로 뭔가 항상 저도 이제 민주당 방식을 느끼는 거냐면 뭔가 사건 사고가 터졌을 때 네. 특정 A 인물이 예를 들어 잘못이 있으면 약간 이 사건과 전혀 관련된 약간 뭔가 문제되는 그런 걸 끌고 와가지고 논란을 터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세월호 사건 때 그때 이제 해수부 장관인가? 장관이 이제 컵라면 먹었다고 하도 욕해가지고 자르게 만들었잖아요. 황제 라면이라고. 아니 이제 이러다가 그 사건 이제 수사 지휘하러 가가지고 이제 계속 지휘하다가 밥 먹을 때 돼가지고 무슨 밥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컵라면 하나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욕해가지고 이제 그만둔 게 맞는 게 민주당이에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이제 횡포를 부린 게 민주당인데 아니 그런 식으로 비본질적인 메신저 공격을 하지 말라는 이제 이건 정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쪽팔린 짓이죠. 이제 자기가 옛날에 진짜 염치 없는 짓이고 자기가 옛날에 뭘 했는지도 이제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네. 자기가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지금 직접 이제 그냥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그래도 되니까. 그래도 뭐라고 할 수 네, 뭘 할 수 없으니까. 진짜 계속 내로남불 그 자체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지금 100이라고 치면은 본인들 따르는 48%가 국민들. 그렇죠. 확실한 국민들을 좋아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50%는 다 그냥 극으로 매도해버리면 되니까. 그냥 그게 단순하게 하네요, 정치를. 그게 정청래 대표의 지론이기도 해요. 국민 모두에게서 선택받을 필요 없다. 선거에서 승리하면 절반한테만 이제 선택받으면 된다. 그래서 그 반대측에 대해서는 이제 날서고 뭐 강경한 발언을 마음껏 쏟아내잖아요. 어찌됐든 민주당 당대표까지 했으니까 나름 성공했고.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의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설예로서 이제 쫙 있다 보니까 다들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하고 있고. 그렇죠. 내로남불 같은 거 반성하는 내부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금 민주당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다 사라졌죠. 민주당에서 다 쫓겨나고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다 지금 남아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이제 각 당의 별명으로 막 미스터 쓴소리 막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쓴소리하는 의원들이 이제 내부에서 막 이제 우리 당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부에서도 이렇게 막 그 비판도 하고 그게 민주당에서는 예전에 윤태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었죠. 국회 사무총장 하셨던 그런 분들이 이제 내부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은 아무 한 명도 없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대해서 내부에서 비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어떻게든 이제 누가 더 강경하게 발언을 하고 누가 더 이제 염치 없는 발언을 할지 그것만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는 게 요새 정치 유튜브나 정치 시사 그런 거다 특히 여당 쪽들 패널을 보면 뭐 여당이 수비를 하고 야당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고 여당들이 이제 그런 새로운 논리들을 다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계속 모순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한 말들이 반박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패널들 나와서 하는 거 봤는데 그러니까 국힘 패널들을 보면 국힘에서 오래 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국힘에서 이제 보좌진 생활 오래 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같이 패널로 나왔으면 뭐 대변인이나 그런 걸로 나왔으면 그냥 과거에도 있었던 쭉 알기 때문에 니들 예전에 그랬는데 왜 니들이 이제 문제다 니들이 지금 내로남불 하던 거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국회 패널들을 보면 다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옛날에 뭘 했는지 그거를 알지는 못해가지고 지적을 못하고 그냥 어버버하고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민주당 패널들을 보면 다 그 오래된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 민주당 뭐 청년위원회 아니면 보좌진 그런 거 오래 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싹 다 알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민주당, 그 국민의힘은 그 인사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사돼가지고 네. 패널들에서도 그러니까 문제가 좀 생기면 문제는 그렇죠. 버거고 네. 그냥 어버버 하는 거죠. 네. 나가서 이제 뭐라고 반박도 못하고. 쉽지가 않네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네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치를 하겠다고 나오는 사람들 출신을 보면 네. 그 여야를 막론하고 보좌진 출신이나 당자 출신들이 대부분 어지간하면 다 에이스가 돼요. 근데 무슨 어디 전문가라고 이제 외부에서 데려온 사람들이 다 어버버 하는 거고. 그런데 민주당을 보면 뭐 부대변인 방송 패널로 나오는 사람들 보면 내부에서 보좌진 출신이라든지 당자 출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내보내거든요. 근데 국힘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지방 호족 자제 같은 경우 그런 사람들 내보내죠.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딱 되게 와닿았어요. 지방호 네.